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뉴턴의 중력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 다른 말로는 만류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뉴턴의 중력 법칙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규정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중력 상수라는 게 있고, 이런 상수가 결정된다면 뒤에서 어떻게 이 중력 상수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룰 겁니다. 이 집값이 정해져 있고 질량이 주어져 있다면 그 둘 사이에 거리만 결정이 된다면 그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자, M1인 물체와 M2인 물체는 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합니다. 항상 중력은 항상 무슨 힘이야? 만류 인력이라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자, 기호를 잘 봅시다. F1, 2. 자, M1하고 M2가 있을 때 F1, 2라는 거는 D에 있는 2에 의해서 1이 받는 힘이에요. 즉, M2가 M1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거죠. 이렇게 끌어당기니까, 자, 그리고 R21은 뭐냐면 2에서 1을 방향을 향하는 단위 벡터다. 즉, R21은 이 방향인 거고 2에서 1로 향하는 R12라고 하면 1에서 2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1, 2는 뭐냐면 2에 의해서 1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요 크기는 앞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지만 방향은 2에서 1을 향하는 벡터의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따라서 2에 의해서 1이 받는 힘은 이쪽 방향이죠. 뭐예요? 얘가 2에서 1을 향하는 벡터의 반대 방향이니까.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1에 의해서 2가 받는 중력을 보면 크기는 같지만 1에서 2를 향하는 방향이 반대, 1에서 2를 향하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반대 방향은 이쪽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를 향하는 방향의 반대, 그래서 이쪽이죠. 그래서 F12와 F21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서로에게 미친다. 그래서 서로 끌려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뉴턴의 중력 법칙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F는 G의 R제곱 M1, M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크기를 가진 물체들 같은 경우는 어디 사이의 거리를 어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그들 사이의 거리로 볼 것인가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모의 모형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있던 점입자라고 간주할 수 있는 놈이 있다면 얘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R로 두고 문제를 바로 질량 M1, M2 같은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점입자처럼 다룰 수 있다면 이 R을 정의할 수 있죠. 또 어떤 경우에 정의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아주 질량 분포가 대칭적이고 그죠? 그리고 뭐예요? 구형인 경우에는 이러한 질량들이 얘가 사실은 M1이라는 질량이 전체 골고루 분포해 있지만 M2라는 질량이 전체 골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얘는 어떤 것처럼 다룰 수 있다? 마치 자 얘들 사이에 거리가 R이라면 구의 중심 뭐예요? 어떤 M1인 입자, M2인 입자, 점입자가 있고 이들 사이에 거리가 R인 이런 입자처럼 다룰 수 있다는 거죠. 즉 균이란 질량 분포의 구 같은 경우는 R이라는 걸 뭘로 잡으면 된다?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로 잡으면 된다. 그건 구각 정리라는 걸로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거는 선택학습으로 남기겠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완벽하게 균이라고 구형인 경우에는 질량이 중심에 모여 있는 어떤 입자들처럼 다루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첩 원리. 자, 지금 금방은 우리가 M1, M2처럼 두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중력을 생각했는데 만약에 두 개가 아니라 M3라는 입자도 있고 M4라는 입자도 있고 쭉쭉쭉 여러 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2, 3, 4 그러니까 다른 세 개가 더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 FJ라는 것은 그러니까 J번째 입자가 받는 힘이라는 것은 자, J라는 입자가 받는 힘은 I번째 입자가 J한테 주는 힘.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입자부터 N번째 입자까지가 다 J한테 주는 힘을 벡터적으로 더한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F1이 받는
F1이 첫 번째 입자 얘가 받는 중력이라는 것은 자 원래 뭐냐면은 첫 번째 입자가 다른 I 번째 입자로부터 받는 힘을 다 더한 거죠. 근데 I가 J하고는 같으면 안 되니까 이 I가 J하고 같으면 안 되니까 I는 2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네 입자가 4까지 있죠. 이걸 다 더한 거예요. 즉 F3이 1한테 주는 2가 1한테 주는 힘 더하기 3이 1한테 주는 중력 더하기 4가 1한테 주는 중력. 뭐 표현을 어렵게 했지만 그냥 각각의 중력을 뭐예요? 벡터적으로 더하면 된다. 자, M2가 M1한테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것은 얘가 되겠죠. 2가 1한테 주는 거. 그 다음에 M 세 번째 입자가 첫 번째 입자한테 주는 중력. 그 다음에 F 네 번째 입자가 첫 번째 입자한테 주는 중력.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 힘을 다 벡터적 방향을 고려해서 더해주면 그 힘이 곧 뭡니까? 이 M1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중력이 되겠다. 그죠? 중력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중첩원리의 의미는 M3, M2, M4 사이에도 중력을 작용하죠.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만 이 다른 어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구할 때는 마치 M3가 M1에 힘을 작용할 때는 나머지가 없는 것처럼 힘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M2가 M1한테 작용하는 중력을 구할 때는 나머지가 없는 것처럼 두 입자만 놓고 힘을 구하고 M1하고 M4 사이에 중력을 구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각각 나머지를 무시하고 구한 다음에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곧 뭐예요? 그 어떤 M1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더라. 개별적으로 구해서 다 더한다. 중첩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만류인력 상수 G라는 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냐? 자, 우리가 F라는 거는 자, 우리가 G의 R 제곱분의 뭐 M1, M2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비틀림 진자라는 게 있어요. 비틀림 진자. 우리가 용수철을 보면 용수철은 이렇게 원래 평형 위치가 있고 이 위치로부터 X만큼 늘어나면 이 용수철 상수가 K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F가 뭐냐면 마이너스 KX였죠. 근데 비틀림 진자는 뭐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어떤 축이 있고 여기에다가 중심 매달아 놓고 얘를 가만히 둔 상태에서 만약에 이 방향으로 세타만큼 돌아가면 얘가 또 힘을 줘서 돌리면 얘가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은 토크죠. 그쵸? 토크가 발생하는데 자, 힘이 어떤 변이의 비례했듯이 뭐예요? 요 돌아가려는 토크도 뭐예요? 토크도 이건 상수고요. 상수고 세타에 비례하게 되더라. 그래서 세타만큼 돌아가면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마이너스 k 세타만큼 마이너스는 방향이죠. k 세타의 크기만큼 토크가 작용하더라. 자, 보세요. 원래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근데 뭐예요? 얘들 사이 중력에 의해서 얘가 끌어당기죠. 그럼 얘가 L이라고 해봅시다. 얘가 L이라고 하면 자, 이거 수직하게 당긴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죠. 그러면 라지 M이 스몰 M을 당기는 힘을 F라고 하고 이 라지 M이 이 스몰 M을 당기는 힘을 F라고 한다면 자, F는 얼마예요? 자, G의 이 둘 사이 거리가 정지했을 때 딱 당겨갖고 당기면 계속 달려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려는 힘이 있죠. 원래대로. 그래서 얘가 M이 얘를 당기는 토크하고 되돌아가는 토크하고 같으면 얘가 알타 토크가 0이 돼서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R제곱에 MM이죠. 근데 그러면 이 중력에 의한 토크는 얼마가 되냐면 LF 고 근데 두 개니까 양쪽에 있는 ELF가 토크예요. 어느 방향으로?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을 돌리는 토크가 이거고 자,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둘게요.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만큼 돌아갔으니까 뭐예요? 이 세타가 원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토크가 K 세타만큼 작용하죠. 이 알짜 토크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에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죠. 자, 그러면 F 대신에 얘를 넣으면 2L 곱하기 G의 R 제곱의 mm은 K 세타가 됩니다. 그럼 G를 남기고 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L분의 K 세타 그 다음에 mm분의 R 제곱이 뭐가 되냐면 G 값이 되죠. 근데 K가 아니고 카파라고 읽어요. 카파 세타. 카파는 이 비틀림 진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측정하면 돼요. 얼마만큼 돌렸을 때 내 손으로 돌려가지고 얼마만큼 돌렸을 때 얼마의 토크가 작용하는지를 재면 되고 이 세타는 현재 요 각도를 돌아간 각도를 재면 돼요. 그리고 이 L은 요 길이 재면 되고 M과 M은 사용한 두 물체의 이 질량을 재면 되고 R은 평행을 이룰 때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잴 수 있는 값들을 통해서 뭐예요? G값이 표현되니까 G값도 어떻게 해요?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G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만류 인력 상수 G를 측정하는 실험, 이러한 실험을 캐번디시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무게. 자, 우리가 지표면 부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렇게 완벽한 구가 있다면 지구예요.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R이라고 써요. 그죠? 그러면 지표면 위에 지표면보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질량 M이 물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어떻다 그랬어요? 지구가 균일하다고 가정하고 완전한 구라고 가정하면 지구의 질량, 모든 질량이 어디 있는 것처럼 질량 중심에 있는 것처럼 간주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질량이 모여있는 입자와 R이만큼, 물론 이 높이가 있지만 지구 반지름 6,400km라고 해보면 6,400km에 비해서 10m, 100m는 무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얘와 거의 지구 반지름만큼 떨어져 있는 이 물체 사이의 만류 인력을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죠? 지표면 부근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표면 부근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묶으면 이 G값은 결정된 값, R이는 행성인 지구의 반지름, M이도 행성인 지구의 그러니까 질량이 되니까 즉 천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고 앞에는 천체 주변에 놓는 물체에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는 무게라는 것은 어떤 내가 놓는 질량에다가 그 행성에서 결정된 어떤 영향력, 중력장이라고 하죠. 중력장의 세기를 곱해주면 되더라. 그런데 자 얘가 지구에서 물체가 이런 힘을 받는다 하면 M이라는 물체를 떨어뜨리면 얘는 A라는 가속도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날려주면 뭐가 돼요? 낙하하는 가속도가 요 G값이 되겠죠. 맞아요. G값이. 그러니까 즉 G값은 지구에서 낙하시켜서 가속도를 재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G값은 낙하 가속도니까 중력 가속도니까 얘를 측정하면 구할 수 있죠. 근데 잘 보면 G값하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값하고 같으니까 R이 제곱에 GM이라는 게 뭐예요? G하고 같죠. 그러면 M을 우리는 지구의 질량을 직접 재지 않더라도 M이는 GME 분의 GRE 제곱이라는 식을 통해서 지구의 질량을 구할 수 있어요. 저 G값은 정해진 GM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G. 그죠? 그냥 G. 그러면 G는 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 재면 되고 G는 아까 캐번디시 실험으로 결정된 거고 지구의 반지름은 에라스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기원 전에 이미 얼마인지 정도를 알아냈어요. 그러니까는 이 식에 의하면 그냥 지구의 질량을 앉아서 이 알고 있는 값들로부터 구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식입니다. 그죠? 지구의 지구의 질량을 지구를 가속시키거나 지구를 가속시키거나 해서 힘을 줘서 가속시켜가지고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직접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구각 및 구에 의한 중력. 자, 속이 빈 구각 내부의 중력. 그러니까는 밀도가 균일하게 이렇게 어떤 구 껍질에 분포하고 있다고 했을 때, 구 껍질 한 지점에다가 내가 어떤 질량 M인 물체를 둔다면 얘가 받는 중력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요 면에서 임의로 하나 어떤 아주 작은 좀 가정해서 그랬지만 작은 면적을 이제 작은 면적을 결정한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하면 양쪽에 만나는 면이 있겠죠. 근데 잘 보면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제 작습니다. 근데 요 A1이란 이 구각의 면적이라는 거는 이 각도가 똑같을 때 쭉 퍼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 이 면적이라는 걸 보면 면적 A라는 거는 R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죠? 이 면적이 있고 이렇게 면적이 있고 이 면적이 있다면 아주 이 면적이라는 건 R 제곱에 비례를 해요. 그리고 밀도가 일정하다면 요 안에 있는 질량이라는 거는 각각 R 제곱에 이거를 M-라고 할게요. 저 면에 있는 걸 얘도 R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밀도가 일정하다면. 그런데 중력이라는 것은 얘를 M1 다시 이쪽에 있는 질량을 M2 다시라고 하면 둘 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즉 질량이라는 거는 R이 크면 클수록 여기 들어있는 면적이 늘어나니까 질량이 커져요. 근데 그에 의한 힘을 보면 G에 R 제곱분의 여기 있는 질량을 M-라고 할게요. M-에 M을 해보면 얘는 R 제곱으로 늘어나는데 힘이라는 건 R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써보면 결국에는 둘 힘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얘는 질량이 커서 더 세게 당기지만 거리가 멀어가지고 질량은 R 제곱 비례해서 늘어나지만 힘이 R 제곱분의 1로 줄어드니까 얘가 당기는 힘하고 얘가 당기는 힘은 서로 같아서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 여기 있는 질량의 R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지만 힘은 또 R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부분들이 상쇄돼 가지고 내부에서는 0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는 게 밀도가 균일한 구각 내부에서 R자 중력은 0이다. 요거를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속이 창 9에 의한 중력. 자, 보세요. 이건 아까 했던 건데, 자,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자, 구각. 자, 이런 속이 찼어요. 꽉 차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반지름이 라지 R인 구각이고, 그에 의한 질량은 중심 모여 있다 생각하겠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구각이 겹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작은 구각들이 다 첩첩이 쌓여서 이런 구를 만들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각 구각들은 전부 다 어디 질량이 모여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각일 때는 중심에 모여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모두 중심에 질량 M이 모여 있다고 간주하고 풀 수 있기 때문에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것은 물론 인력이고 G의 R 제곱에 M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직접 계산해 보도록 이제 아이디어만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지점에 질량이 있을 때 아까 앞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구각 내부에서 R자 중력은 0이다. 이 말은 어떤 입자가 있을 때 얘보다 바깥에 있는 이런 질량들은 내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보면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자, 여기 입자가 있죠. 그러면 이 바깥에 이런 구각을 하나 고려를 해보면 얘는 얘한테 힘을 못 미치죠. 그리고 그거보다
또 안쪽에 있는 구각들도 얘한테 힘을 못 미쳐요. 그리고 더 안에 있는 구각들도 힘을 못 미쳐요. 얘보다 스몰 r보다 조금 큰 데 있는 놈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은 r보다 조금 큰 구각보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r보다 바깥에 있는 모든 질량들은 얘한테 아무런 중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이 안에 있는 건데 이거는 마치 지구 표면에 놓여 있는 어떤 물체처럼 이 안에 이 내부에 있는 질량이 전부 다 어디에? 요 중심에 다 모여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 안에 들어있는 질량을 m i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r만큼 떨어진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F라는 것은 g의 r 제곱에 m in m이죠. 이 m in이라는 거는 이 물체가 놓인 것보다 더 안쪽에 있는 질량만 고려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구하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물체가 내부에서 받는 뭐를 중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스몰 r보다 바깥에 있는 놈들은 전부 다 구각의 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각들이 각각 얘보다 바깥에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줘요. 그래서 안에 있는 놈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직접 요 m1인이라는 즉 r보다 작은 어떤 영역에 있는 질량이 얼마인지만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자, 우리가 먼저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를 한번 봐야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 정의. 자, 우리가 앞부분 역학할 때 포텐셜 에너지의 의미는 했기 때문에 결과만 갖다 쓴다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자, 원래는 어떤 거냐면 델타 U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R과 R0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R0에서 R까지 보존력, 그 포텐셜을 정의하는 보존력에다가 dr, 보존력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한 거에서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 근데 얘를 하면 뭐 빼기 뭐의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형태하고 빼기 뭐가 나타날 때 이 형태를 우리는 포텐셜 에너지로 두고 얘를 0이 되는 위치를 잡으면 뭐예요? ur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ur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는 위치로부터 r까지 이제 사실은 외부력이 한 일을 적분하는 건데 이제 그거를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보존력과 관계에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을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자. 스칼라의 양이죠. 자, 근데 중력의 경우에는 보존력에 해당하는 힘이 만류 인력, 중력이에요. 자,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거리 r이 커지니까 이쪽 방향을 r 벡터 방향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자, 이 m이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r이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그 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을 여기 정의에서 넣어주면 여기에 뭐가 빠졌죠? 앞에 마이너스 빠졌죠?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고 적분해보면 요렇게 요거 빼기 요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얘를 ur로 정의하면 얘가 ur0가 되죠. 똑같은 형태죠. 근데 r0를 무한대로 잡으면 뒤에 있는 놈이 0이 됩니다. 그죠? 무한대로 두면 0이 돼서 우리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 있죠. 기억해야 되죠. 마이너스 g의 r분의 m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힘도 두 입자 사이에 정의할 수 있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도 두 입자 사이에 적용할 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표면 근처에서는 우리가 근데 지구에서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써요? 지표면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가 뭐 h 높이만큼 있다면 이때 뭐 위치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라고 쓰잖아요. 그죠? mgh라고 써요. 이거 mgh고 근데 금방 우리가 구한 거는 ur이 뭐예요? 마이너스 g의 r분의 mm이네. 왜 이렇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다를까?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지구 표면이 있고요. 지구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지표면으로부터 이제 조금 지표면 부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 여기 이 지표면 높이를 h라고 둘게요. 아주 작게. 그러면 자, 이게 중심이 모여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질량 지표면으로부터 h 높이에 있는 물체의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보면 자, u 지표면으로부터 h 높이에 있는 놈은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g의 r 대신에 중심 사이 거리가 r이 플러스 h죠. 그리고 지구 질량 m이고 m이가 모두 여기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질량 m의 곱이니까 이 형태하고 똑같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마이너스 g의 re 다시 여기 좀 가정을 좀 더 한 번 더 쓰면 위에 적은 것보다 마이너스 g의 m이 m이죠. 그리고 r 플러스 h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죠? r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릭을 써보면 마이너스 g의 m이 m에다가 re를 묶어내면 re를 앞으로 빼면 re 분의 1이 나오죠? re가 나오고 1 플러스 re 분의 h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있어요. 1 플러스 x의 n승에서 x가 매우 작으면 x가 매우 스몰, 베리 스몰 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거의 근사적으로 1 플러스 nx로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럼 안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re분의 h가 될 것이고 해보면 그쵸? 그러면 다시 넣어보면 마이너스 re분의 gm이 m이고 1 마이너스 re분의 h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지표면에서의 중력, 그죠? 지표면의 중력은 re 제곱분의 gm이가 뭐예요? g예요. 그죠? 기억이 안 나면 앞에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mg re 더하기 mg h라고 쓸 수 있어요. 됐습니다. 근데 얘는 상수입니다. 상수. 자, 그래서 만약에 지구에서 두 지점 사이에 자, 여기가 이제 지표면 0인 지점이죠. 그럼 0이면 여기에 상수니까 이제 차이만 본다고 하면 여기 차이가 만약에 h다. 차이가 h다. 그럼 여기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g re 더하기 0이고 위에는 마이너스 mg re 플러스 mg h죠. 차이는 빼면 얘네 없어져요. 따라서 얘와 얘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mgh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h라는 거는 기준점으로부터의 어떤 기준점과 이 지점 사이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케플러 법칙을 한번 보면 자, 세 번째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냐면 타원 궤도의 법칙, 제1법칙이에요. 타원 궤도의 법칙. 이 타원 궤도의 법칙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 다루지 않지만 힘이라는 게 중력이라는 게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힘이기 때문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역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보면 자, 타원이 있죠. 타원 했을 때 자, 타원은 초점이 있습니다. 그죠? 초점 있고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돌 때에 또는 뭐 다른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 때에 어떤 태양이 타원의 두 초점 중에 한 군데 위치하고 그 주변에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도는데 그때 뭐를 얘기해요? 자, 이게 A 그 다음에 이걸 B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거리 있죠,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 거리까지 요 거리를 원일점이라고 그러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요 거리를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율이라는 것은 자, 중심으로부터 어떤 초점이 떨어진 요 거리를 A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보통 20율은 지금 잘 보면 0일 때는 0이면 요게 여기 와 있는 거죠. 얘도 여기 와 있으니까 원궤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타원 궤도일 때는 일반적으로 E는 0과 1 사이를 가지게 되죠. 실질적으로 보면 행성들의 실제 궤도라는 건 20율이 매우 작아서 여기에서 뭐예요? 이 거리라는 게 요 전체 거리의 뭐예요? 0.2%, 그 정도밖에 0.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0.2 정도. 그리고 0. 이게 007. 수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율이 크죠. 나름 지구 같은 경우는 0.017이니까 결국에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100등분했을 때 얘가 한 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떨어진 게 두 개가 매우 원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 이는 중심력의 결과다. 중심력이라는 것은 F라는 것은 얘가 방향이 어떻게 돼요? 중심 방향을 향하는 그런 힘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어떤 뭐 M이고 얘가 M이면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요 거리가 R이라고 할 때 이쪽 방향을 R 방향으로 해봐요. 그러면 얘는 하여튼 어떻게 해요? 이쪽 방향을 밀거나 이쪽 방향을 당기는 것처럼 요 R 벡터 방향으로 힘을 주는 그런 것들을 중심력이라고 해요. 그 결과예요. 자, 그래서 중심력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F가 마이너스면 당기는 방향, 플러스면 미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자, 면적 속도라는 것. 얘가 훑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행성, 지구를 연결한 선, 그죠? 이 선이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넓이를 얘기해요. 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본다면 지금 일단 조금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보면 요 넓이, 주황색 넓이라는 것은 삼각형 넓이죠. 요 길이가 얼마예요? 호의 길이니까 R 델타 세타인데 뭐예요? 뭐 짧은 시간이라고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고 보면 R 델타 세타가 밑변이 될 거고 여기부터 여기 떨어진 거리가 R이니까 높이가 될 것이고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 R에 R 델타 세타가 이 면적 변화가 되겠죠. 어떤 특별한 시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 그쵸? 그러면 정리하면 2분의 1 R 제곱 델타 세타가 나와요. 근데 뭐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보면 델타 A는 DA로 쓸 수 있고 델타 세타는 D 세타로 쓸 수 있죠. 그 면적 순간적인 면적 속도, 평균 속도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시간 t일 때의 어떤 면적 속도,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라는 것. DA DT는 얘를 DA DT 하면 되죠. R 제곱을 D 세타인데 D 세타 DT를 하면 됩니다. 근데 D 세타 DT가 뭐예요? 얘가 회전하는 각속도입니다. 그죠? 각속도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각운동량 할 때 L이라는 게 MR 오메가 제곱을 배웠어요. 그래서 R 제곱 오메가 대신에 N분의 L을 여기 대입을 하면 2N분의 L이 되죠. 또 다르게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여기 돌 때 이 도는 순간의 속도가 V라면 V는 R 오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V는 R 오메가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는 또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R 오메가니까 RV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면적 속도 dA dt는 2분의 1 뭐예요? R 제곱 오메가 또는 2n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때 L은 가군동량이다. 근데 토크를 한번 볼게요. 토크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가군동량의 변화를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군동량이라는 것은 RMV 즉 RP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죠? 여기처럼. 그러면 이게 두 개 곱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곱하기 B 그러니까 크로스 B, P 더하기 앞에 그대로 두고 뒤에 거 P.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V죠. 근데 얘는 MV죠. 운동량이니까. VV 나란하니까 사인 세타 한 거잖아요. V 곱하기 MV 사인 세타인데 나란하니까 0도니까 얘는 없어져요. 그리고 R dP dt인데 dP dt가 정의에 의해서 힘 F죠. 따라서 토크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RF가 되는 겁니다. 그죠? RF가 되는데 만약에 얘가 F가 중심력이라면 얘하고 방향이 같은 거죠. 즉 뭐냐면 R이라는 걸 R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R의 크기를 가지고 R의 방향으로. 근데 이 두 개가 나란하니까 또 얘가 만약에 중심역이라면 토크가 0인 거예요. 중심역인 경우에 토크가 0이다. 그럼 토크가 0이면 각운동량 변화 0이죠. 따라서 각운동량이 일정하더라. 각운동량이 일정하더라. 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얘가 일정하면 dA dt가 일정한 거죠. dA dt가 2n분의 L인데 질량은 변함없을 거고 L이 일정하면 얘도 일정해요. 그러면 그죠? 근데 dA dt가 2분의 1 R 제곱 오메가 또는 2분의 1 RV가 일정하더라. 그래서 RV가 일정하더라. 이 말은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R1이고 V1이고 얘가 R2고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속도를 V1이라고 한다면 R1 V1은 R2 V2다. 얘가 일정하다. 따라서 R1이 커지면 멀리 있으면 천천히 가고 얘가 가까이 있으면 좀 빨리 움직여서 일정한 값을 맞춰주더라. 그래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이렇게 RV가 일정하다는 결론으로 내기도 합니다. 자, 조화의 법칙은 자 마지막으로 보면 자 조화의 법칙을 마지막으로 보면 T제곱은 KA 3승이라는 식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얘는 원래 관측 사실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이에요. 사실은 티코 브라헤라는 케플러의 스승이 관측을 해놓은 사실을 보고 케플러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결론을 케플러가 냈는지 티코 브라헤가 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그게 주기죠. 주기의 제곱이라는 거는 어떤 이 상수 곱하기 이 길이 있죠. 이 길이에 뭐가 된다? 이 길이의 3승에 비례하더라. 이거는 관측 사실인 거죠. 예를 들면 자 어떤 행성이 이렇게 있는 이게 태양이 있는데 어떤 행성이 요렇게 돌아요. 근데 요게 요 길이가 어떤 행성은 A예요. 근데 어떤 다른 행성을 봤더니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 길이가 2A라는 거예요. 2A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2A가 아니라 얘가 4A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T였던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T'은 얼마냐 물어보면 자 보세요. K가 일정한 값이죠. 상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K는 A 삼승분의 T 제곱이 일정한 거죠. 그러면 A일 때 T였는데 뭐 하면 4A 삼승이 되면 T 프라임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같으려면 계산을 쭉 해보면 T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8T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장반경, 타원의 긴 반경, 이걸 장반경이라고 그래요. 얘를 단반경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8T가 나오더라. 자, 원형 궤도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원궤도 반지름을 넣으면 되죠. 원궤도는 타원 궤도의 어떤 특별한 경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게 실험적 사실로서 이제 이걸 알게 됐고, 자, 그러면 만약에 뉴턴이 어떤 케플러 다음에 태어났잖아요. T제곱이라는 게, 자, 원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KR 삼성이라는 어떤 이 선배 세대의 어떤 결론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뉴턴은 뭘 알고 있냐면, 자, 뭔가 모르지만 여기에 어떤 질량을, 어떤 물체 사이에 얘가 원운동을 한다면 얘 뭔가 구심력이 있더라. 근데 구심력이라는 건 뉴턴이 생각할 때 구심력이라는 거는 구심력 F라는 거는 FC라고 할게요. 그냥 구심력이라는 거는 무조건 그 힘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반지름이 R이라면 R분의 mv 제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T제곱은 KR 삼성이라는 걸 알고 있고 주기라는 거는, 자, 얘가 도는 속도가 V라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거죠. V라는 속도로 한 바퀴가 2파이 R이라는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이게 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요거를 어디다 넣으면, 여기를 어디다 넣으면 이 t를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는 것처럼 v제곱분의 4파이 r제곱이 kr 삼성이 나오죠? 그러면 v0를 넘기면, 자, v0는 어떻게, k가 뭔지 모르지만 상수분의 4파이 숫자에다가 r분의 1이 되죠. 이게 몰라요.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상수니까 v제곱은 r분의 1에 비례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뭐예요? 힘이라는 거는 r분의 m에다가 v제곱 곱한 거니까 얘는 그냥 k분의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파이 m에, 그죠? k의 4파이 m에 r 제곱분의 1이 되죠. 이것도 또 상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f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역제곱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t제곱은 ka 삼성, 요거 또는 원궤도일 때는 t제곱은 kr 삼성이라는 거를 한번 기억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